네, 요건데요. 제가 저번에 이미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다음 주에 센시스라는 학회가 있어요. 인베디드 뭐 센싱 시스템 관련돼서 이제 가장 좋은 학회 중에 하나인데, 어, 이번에 하이브리드로 열립니다. 그래서 메인 컨퍼런스는 오프라인으로 포르투갈에서 열리고, 근데 그거를 이제 벌추얼로 하는 사람들은 무료로 등록할 수 있게 해줬어요.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네, 코비드가 되게 좋은 걸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벌추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하이브리드로 하는 컨퍼런스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100% 온라인은 해봤는데, 하이브리드로 하면 뭐 다른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걸 우리가 뭐 구경하게 되는 건지 뭐 그렇게 되겠죠, 아마도. 네, 그래서 한번 가셔서 논문 발표를 하는 걸 보고 여러분들도 발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그룹 하나별로 프로젝트별로 그룹이 있죠. 프로젝트별로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별로 하나의 발표, 하나의 페이퍼를 선택합니다. 센시스에서. 그리고 그 뭘 발표할지에 대해서 일단 슬랙에 공유를 해주셔야 돼요. 서로 겹치지 않으려면 선착순이죠, 선착순. 서로 겹치지 않게 논문을 선택해 주시고 그다음에 ETL에 비디오를 업로드합니다. 프레젠테이션한 비디오를. 이게 학회 프레젠테이션이 20분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거보단 길어야겠죠?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려면. 그래서 그게 홈워크 7-1입니다. 11월 22일까지. 프레젠테이션 방식은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누구는 슬라이드를 만들고 누구는 프레젠테이션 할 수도 있고 프레젠테이션 자체를 이제 그룹 프레젠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형식은 자유롭게 지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훈련을 해봐야 될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꼬꼬마 학부생이 아니라 대학원생이기 때문에 이제 연구자, 리서처로서 이제 논문을 읽어봐야 됩니다. 논문을 리서처로서. 리서처는 지식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지식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지식을 만들어내는 사람의 관점에서 논문 읽기를 한번 훈련해 보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그래서 날리지 제너레이터 관점에서 나도 논문을 써야 되잖아요. 나도 날리지를 제너레이션 하고 어딘가에 억셉이 돼야 이 대학원을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지식을 생산했고 어떤 지식들이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지 학계에서 받아들여지는지를 분석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컨트리뷰션이 있어요. 보통 리뷰어들이 인트로에다 컨트리뷰션을 요약해서 박으라고 합니다. 몇 개. 그렇게 안 하면 리뷰어들이 리뷰하기 너무 피곤해져서 리젝을 주고 싶은 마음이 이제 굴뚝 같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컨트리뷰션, 왜 이 논문이 억셉되었는가? 왜 이 논문이 억셉되었는가? 네. 학계에 없던 지식을 유의미하게 더해줘야 그 논문이 억셉돼요. 남이 했던 일들을 비슷하게 하거나 재미가 없으면 억셉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논문 억셉이 되었으니까 제가 이제 되게 뛰어난 학생들, 막 60어클리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이 논문 여러 가지 논문들을 읽으면은 티피컬하게 나오는 반응이 엄청 논문을 까더라고요. 리뷰를 하면서. 저는 되게 깜짝 놀랐어요. 자기들은 아직 그 학회에 내보지도 못했으면서 그냥 막 까요. 그래서 이게 구리고 저게 구리고 막 이런 얘기를 엄청 써놓는데 나중에 본인이 논문을 쓸 때가 되면 이제 깨닫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 프리미어 베뉴에 나온 것들을 underestimate 하지 않고 자기가 딱 읽어봤을 때 가치가 안 보이면 가치를 찾도록 노력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있으려니라고 생각하고 가치를 찾아내도록 노력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디테일이죠. 어떤 식으로 이 논문이 돌아가는가, 여기 있는 기법이 어떤 논리에 의해서 돌아가는가. 그래서 디테일을 최대한 프레젠테이션에 잘 써보세요. 뭐 애니메이션, 저는 애니메이션을 많이 쓰는데 애니메이션을 쓰든 뭐 말로 잘 해보시든 알아서. 그리고 이 논문만 읽고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네, 다른 뭐 구글링을 열심히 하시든 아니면 서로 토론을 해보시든 언클리어한 포인트가 있으면 최대한 클리어하게 만들도록 노력을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 학계, 이건 교과서가 아니라 연구 논문이죠. 그래서 이 연구가 물론 유의미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어떤 분야에 매듭을 지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분명히 여기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한계를 발견하는 것이 나의 연구의 시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컨트리뷰션을 발견함으로써 어프리시에이션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여전히 리미테이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미국 학생들은 컨트리뷰션을 발견하는 걸 되게 싫어하고 한국 학생들은 리미테이션 발견하는 걸 너무 괴로워합니다. 그냥 우리는 수동적으로 지식을 흡수하는 데 익숙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강의자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프레젠테이션 해봅시다. 제가 열심히 강의자를 되게 준비를 많이 해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최대한 풀어 헤쳐가지고 좀 설명을 강의 자료만 봐도 이렇게 뜩뜩뜩 지나가면서 이해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족하지만 근데 여러분들도 한 번쯤 그렇게 풀어 헤쳐서 설명하는 걸 한 번쯤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이더들끼리만 알아듣는 암호 같은 발표를 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풀어 헤쳐져서 조금씩 진입할 수 있게 만드는 스토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발표를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버들 이런 거 엄청 잘하잖아요. 요즘 딥러닝 분야에 막 유튜브에 무지하게 많은 영상들이 있는데 그런 걸 한번 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나중에 협업할 때 좋은 자산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엔 이제 다른 사람이 발표한 걸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이 막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틀 동안 여러분들은 다른 조들이 발표한 동영상을 보세요. 보시고 그 발표를 평가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발표를 통해 배우겠죠. 내가 안 읽었던 논문을 배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 자체 그리고 발표 자료 등등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피드백을 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사람이 프로 강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피드백을 주시고 그럼 제가 구글 폼을 하나 돌릴 겁니다. 그러면 이 피드백은 익명화되어서 각 팀에게 다시 전달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서 상호 좀 막 매너 없게 막 완전 구려 이런 식으로 쓰지 말고 좀 유의미한 피드백을 주십시오. 아니면 점 이런 식으로 쓰면은 그냥 빵점 좀 고를 테니까 좀 성의 있는 피드백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좀 배우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니 학회 같은 느낌이 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대해서 질문 있나요? 질문이 없으시면 이제 3D로 넘어갈게요. 되는 데까지 열심히 나가 봅시다, 오늘. 네. 정동희 학생, 발표되는 논문 목록은 센시스 2021이라고 검색하면 나올 텐데요. 제가 그냥 올려드릴까요? 여기다가 잠깐만요. 티저 비디오들도 올라왔어요, 참고로. 네, 제가 링크는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채팅창에다가. 네, 김국기 학생 프레젠테이션을 수업 시간에 발표하는 게 아니라 영상을 업로드하는 겁니다. 영상을.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본은 학생 그 20분보다 길게 본인 제가 짧게 하라고는 말을 안 드릴 거고 본인들이 하여튼 프랙티스 하는 거니까 그 학회 영상보다는 길게 하되 어쨌든 최대한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뭐 1시간 넘고 그럴 필요는 당연히 없겠죠. 영상의 길이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일단. 근데 너무 길면 아마 피드백이 오겠죠, 리뷰어들한테. 네 거 하나 보니라고 내 귀중한 1시간이 날아갔다. 뭐 이런 피드백이 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적절하게 생각하셔서 다른 사람들의 시간도 귀중하니까 네, 잘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3D에서 첫 번째 시간 3D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2D 이미지를 가지고 분석을 해왔는데 왜 갑자기 3D로 가나요? 3D가 뭐 얼마나 대단하기에 2D로 부족해서 3D로 가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가 있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3D 세계에 살고 있죠. 2D는 3D 세계에 대한 어떤 압축 버전일 뿐이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실생활에 있는 여러 가지를 제대로 분석하려면 3D를 분석하는 게 가장 내추럴한 방식이겠죠, 아마. 뭐 되게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이 있어요. 보면 여기 로보틱스, 뭐 어그멘티드 리얼리티, 어토노머스 드라이빙, 메디컬 이미징 등등등. 여기 보면은 어토노머스 드라이빙인데 2차 근방에 이제 3D로 센서를 통해서 이제 점들을 다 긁어 모은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 그다음에 뭐 증강현실, 사실 이 방엔 아무것도 없지만 블럭들로 꽉 차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없는 물체를 가지고 놀 수도 있고, 메디컬 이미징, MRI 같은 거 찍을 때 3D를 씁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질문은 3D 이미지가 있다고 쳤을 때 이걸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2D 이미지는 그냥 사진 한 장이 표현 방식인데 3D를 사진 한 장으로 나타낼 수는 없잖아요. 사진은 2D니까. 그래서 이 3D 정보를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첫 번째 방식은 멀티뷰입니다. 멀티뷰. 이게 뭐냐면 자, 이 의자는 3D 오브젝트죠. 3D 오브젝트인데 얘를 나타내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엄청나게 다양한 각도와 거리에서 2D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사진들의 세트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다 2D 이미지지만 합쳐놓으면 어쨌든 이 3D 오브젝트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장님 코끼리 만지는 그런 느낌하고 비슷하죠. 실체는 여기 있는데 카메라를 이쪽에서 찍으면 이쪽 부분밖에 안 보이고 다른 쪽에서 찍으면 다른 쪽 부분밖에 안 보이고 근데 장님이 수백 명인 거예요. 그래서 다 여기저기를 만진 거죠. 여기저기를 다 만져놓고 그 정보를 모아놓으면 3D 오브젝트에 대한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이제 설명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 간단해요. 왜 이렇게 하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2D 이미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뉴럴 아키텍처를 개발해 놨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록 3D 오브젝트지만 만약 2D로 변환만 되면 이 파워풀한 CNN들로 다 분석해 버리겠다. 이런 이제 심산이죠.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놓은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재활용할 수 있다. 이게 되게 큰 강점일 것 같습니다. 근데 엄청난 단점이 하나 존재해요. 뭐냐면 의자 하나일 뿐인데 이 하나 때문에 무진장 많은 사진을 찍어야 된다. 아주 불편해요. 그리고 이 사진을 어느 각도에서 뭐 어느 거리에서 찍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논문들에서 보이는 거는 카메라를 어떤 식으로 위치시키면 성능이 제일 좋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느냐에 따라서 성능 차이가 상당히 심각하다. 근데 이게 어떻게 뭔가 스탠다드 방식이 없다. 이런 게 너무 번거로운 겁니다. 자, 그래서 또 다른 방식이 이제 등장하는데 볼루메트릭 3D 그리드 방식인데요. 2D는 이미 그리드잖아요. 우리가 보는 이미지가 이미 그리드잖아요. 2D가 다 하나하나 픽셀로 나뉘어져서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되는 이미지를 우리가 이미 분석을 하고 있었는데 3D도 비슷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드인데 3D 그리드. 그래서 이런 애를 이렇게 여러 가지 정육면체로 쪼개가지고 그 정육면체 하나하나마다
뭐 어떤 색깔 정보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고 뭐 이거 옛날에 유행하던 게임인데 게임 캐릭터도 이런 식으로 볼루메트릭 뭐 레고 같은 것도 네, 다 3D 볼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3D 그리드를 뭐라고 부르려면 복셀이라고 부릅니다. 복셀. 2D 그리드는 픽셀이었는데 지금 3D 그리드는 복셀입니다. 복셀. 그리고 나서 그럼 어떻게 처리합니까? 근데 그냥 단순히 예전에 2D에 썼던 2D CNN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3D CNN으로 바꾸면 돼요. 그게 뭐냐면 그냥 필터 차원 하나 더 늘려서 똑같이 처리하자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제는 필터가 이런 식으로 지금 3D로 돼 있네요. 3D 필터가 막 여기저기 움직이면서 스트라이드로 스캔하면서 돌아다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런 인풋이 이렇게 레이어가 거치면서 줄어들다가 마지막에 풀리 커넥트 레이어 통과해서 아웃풋 나오는 그런 형식인데 네, 이것도 3D Shape Net이라고 이제 개발이 됐죠. 근데 이게 좀 단점이 있는 게 너무 복잡해요. 왜냐면 디멘전이 하나 늘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이미지의 3D 이미지의 레졸루션을 높이면 높일수록 이 복잡도가 상상도 못하게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의 논문들이 3D를 분석하긴 했지만 너무 낮은 레졸루션으로 해놨어요. 30 바이 30 바이 30 뭐 이 정도 레졸루션으로 분석을 했어요. 그럼 사실 실생활에 쓰이기는 좀 창피한 결과가 나오겠죠. 그 다음 방식이 있는데 포인트 클라우드라는 방식입니다. 포인트 클라우드라는 방식. 포인트 클라우드는 점묘법 같은 거예요. 점묘법. 예전에 우리 사인펜으로 이렇게 예전 초등학교 때 이런 거 해보셨을 것 같은데 사인펜으로 막 점만 찍어가지고 뭐 얼굴 그려보고 뭐 배경 그려보고 하면 이제 손이 엄청 아플 정도로 점을 많이 찍어야 되는데 자 포인트 클라우드도 이런 방식입니다. 3D 공간을 점들의 집합으로 표현한다. 원래는 이제 세라라고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점묘법의 대가인데 이걸 사람이 그리는 건 너무 복잡하고 힘든 일이에요. 사실 진짜 점을 많이 찍어야 되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일렉트로닉한 세계에서는 이 포인트 클라우드 점 찍는 게 가장 내추럴한 표현 방식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이런 센서들이 있어요. 라이다 센서나 뭐 뎁 센서 이런 것이 그냥 빛을 쏴요. 간단히 말하면 빛을 쏘면 이 물체들 여기저기에 다 반사돼 가지고 빛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빛을 그냥 한 번 쐈을 뿐인데 돌아오는 점들이 한 번에 싹 다 들어와서 수많은 포인트들을 내가 정보로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처럼 일일이 찍는데 시간 들이는 게 아니라 한 번 쏘면 땡인 엄청나게 간단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수집하기 편하다. 이게 강점인 반면에 단점은 뭐냐면 포인트 예전 픽셀 시대에는 그리고 복셀 시대에는 복셀을 나누면 그 모든 공간에 다 정보를 다 넣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띄엄띄엄 포인트들이 찍혀갖고 들어오게 될 거다. 그럼 스팔스하다. 스팔스하다는 건 정보가 적다라는 얘기로 바뀔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점들이 어디는 촘촘하고 어디는 막 띄엄띄엄 있고 이래서 균일하지가 않아요. 예전 픽셀로 분석하거나 복셀로 분석할 때는 완전 균일하게 그리드를 만들었는데 이제 그 밀도가 달라져서 어디를 어떻게 취급해야 되냐 되게 헷갈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포인트의 순서가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원래 픽셀이나 복셀 시대에는 0,0,0부터 해갖고 이렇게 하나하나 순서가 있었잖아요. 픽셀의 위치와 순서가 있었는데 지금 얘는 한 번 빛을 쏜 거예요. 어디서 먼저 들어올지 몰라요. 그냥 무작위로 포인트들이 찍혀서 들어와서 중앙에 있는 점들이 먼저 왔을 수도 있고 뭐 여기에 있는 점이 먼저 올 수도 있고 여기에 있는 점이 먼저 올 수도 있고 몰라요. 어떤 순서로 점들이 들어왔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거 위치별로 정렬하면 되잖아요 라고 물어보시면 정렬은 공짜가 아닙니다. 솔팅은 절대 공짜 오퍼레이션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수만 개의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다 정렬을 하고 시작하겠다. 이미 거기서 복잡도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정렬을 안 하고 쓰는 게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챌린지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방식, 메쉬라는 방식이 있는데 이런 식이에요. 이제는 점들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점들을 찍고 점들 사이를 엣지로 우리 그래프 배웠죠, 그래프. 네, 점들 사이를 엣지로 연결하고 그 엣지로 연결하니까 삼각형인 면이 나왔네요. 서페이스가 나왔네요. 그럼 그 면마다 색깔을 칠해줄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표면을 잘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엄청 유명합니다. 3D 그래픽스에서 아주 많이 쓰이는 방식이에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거는 선과 엣지가 너무 조금밖에 없는데 여기는 되게 촘촘하게 나누면은 이렇게 세밀한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비슷한 얘기인데 어느 부분은 촘촘하고 어느 부분은 촘촘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 귀 쪽은 되게 촘촘하게 돼 있네요. 많이 변화가 생기니까 그렇게 했나 보죠. 근데 이런 쪽은 촘촘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정보가 많고 어떤 부분 정보가 적다. 예를 들면 그래서 이런 거를 내가 무식하게 3D 그리드로 다 나눠 갖고 해버리겠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정보들은 다 날아가겠죠. 그리드 하나 쪼개는데. 아니면 여기에 맞게 그리드를 촘촘하게 쪼갠다고 하면은 여기에서는 사실 그리드가 그렇게 촘촘하게 쪼개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애매하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전히 복잡합니다. 여전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 포인트마다 정보가 다 다르고 엣지마다 또 정보가 다 다르고 페이스마다도 정보가 다르고 이걸 어떻게 취급해야 될지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메쉬는 센서를 한번 딱 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 노가다로 만들어야 됩니다. 메쉬 이 데이터는 우리가 심플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냥 그래서 예를 들면 포인트 클라우드로 쏘고 그 포인트 클라우드로부터 막 메쉬로 바꾼다든지 이런 이제 번거로운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 메쉬가 주어져 있다 이미 그러면 포인트 클라우드보다는 뭐 괜찮게 처리할 수도 있겠죠. 뭐 그래프 같은 거를 사용해 가지고 그리고 똑같은 정보를 나타낼 때도 이 메쉬는 조금 더 이 포인트가 적은 포인트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우리가 선을 그리고 면에다 색칠을 하는 순간 점만 가지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점이 덜 필요하죠, 사실. 색깔로 다 칠할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델을 뭘로 할 거냐를 고민하기 이전에 데이터가 무엇이냐, 어떤 형태의 데이터냐, 이제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그 데이터 형태가 얼마나 얻기 쉬우냐를 이제 고민을 해야 했던 겁니다. 3D 세계로 넘어올 때. 그런데 3D 세계로 넘어왔을 때, 자, 일단 모델 센트릭으로 생각하면 CNN을 활용하고 싶을 때니까 이미 개발됐던 많은 CNN들을 활용하고 싶을 테니까 데이터 수집 쪽을 뭔가 트위킹하고 싶을 텐데 그렇게 시도를 하니까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아니다. 데이터를 내추럴하게 가져가자. 포인트 클라우드가 내추럴한 데이터 셋이니까 그 데이터 형태에 맞는 모델을 새로 개발하자라고 이제 어프로치를 취하는 분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CNN 다 버리고 그냥 다시 이 데이터 레프레젠테이션에 알맞은 네트워크를 개발을 한 겁니다. 그게 바로 포인트 클라우드, 포인트넷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포인트 클라우드를 다른 형태의 데이터로 변환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스팔스하고 irregular하고 올더가 없는 그 포인트 셋 그대로 네트워크를 통과시켜서 바로 뭔가 해보고 싶다.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니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포인트넷. 포인트를 바로 처리한다고 해서 포인트넷입니다. 이걸 개발한 분이 아마 지금 UCSD 교수가 됐을 거예요. 제 생각에. 그래서 챌린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포인트 클라우드는 그냥 점들의 집합입니다. 집합.
우리가 리스트, 뭐 array라고 할 때는 순서가 있는데 굳이 제가 여기 set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사실 뭐 순서가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포인트들 간에. 뭐가 먼저 들어왔는지 전혀 모릅니다. unstructured라는 건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드 형태로 어떻게 쪼개져서 잘 정렬된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 우리가 딥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설계했을 때 그 설계에 대해서 이제 아웃풋이 나올 거 아니에요? 포인트 클라우드가 들어가면 아웃풋이 나올 텐데 그 아웃풋이 이 포인트를 어떤 식으로 퍼뮤테이션을 해도 아웃풋이 다 똑같아야 됩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순서로 포인트 셋이 들어있던 10번부터 1번까지 순서로 들어있던 뭐 2, 4, 6 한 다음에 1, 3, 5가 들어가 있건 어떤 식으로 섞든 간에 아웃풋이 똑같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포인트 클라우드가 unordered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n 팩토리얼, n개의 포인트를 처리하려면 n 팩토리얼의 permutation이 다 똑같은 아웃풋을 가져야 된다. 이게 중요한 조건이고요. 그렇게 하려면 시메트릭한 펑션을 써야겠죠. 시메트릭한 펑션. 즉 n개의 포인트가 있을 때 1부터 n까지 늘여세운 아웃풋이나 뭔지 모르게 아무렇게나 섞어서 나온 아웃풋이나 똑같아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네, 이게 지금 orderless endpoint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3D 좌표라고 하죠. 원래 각각마다 intensity 이런 피처가 있을 텐데 그건 빼버리고 3D 좌표만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칩시다. 이걸 어떻게, 어이고, 애니메이션의 중대한 실수가. 네,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각 포인트마다 MLP를 통과시킵니다. 풀리 커넥트 레이어 몇 개를 통과시켜요. 각 포인트마다 하나마다 각각 통과시킨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1024 디멘전의 피처로 늘려버립니다. 각 포인트마다 지금 1024 디멘전의 피처를 만들어 놓습니다. MLP를 통과시켜서. 그럼 지금 1024 곱하기 n개의 피처가 있는 거죠, 지금. 이걸 이제 포인트를 합쳐야 되는데 너무 심플해요. 어떻게 하냐면 자, 이 1024 디멘전 하나하나마다 n개의 포인트에서 맥스 값만 추출해냅니다. 그럼 이 시점에선 포인트가 다 합쳐져서 없어졌죠. 그리고 1024개의 디멘전을 가진 벡터 하나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바탕으로 마지막 MLP를 한 번 더 통과시킨 다음에 이제 클래스 스코어를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클래스가 K라고 쳤을 때 K의 스코어. 그래서 자, MLP를 각각 통과시켜서 피처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맥스 값을 취했다. 맥스 값을 취했으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맥스가 permutation invariant잖아요. 1부터 10까지 어떤 순서로 섞든 간에 맥스의 값은 10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겁니다. 맥스 풀링을 썼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막 아무렇게나 섞어도 여전히 이쪽 피처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설계를 한 거예요. 생각보다 아이디어가 심플하죠. 근데 논리적으로 명확하지 않습니까? 네, 심플하지만 논리적으로 명확해요. 그래서 크리티컬 포인트라는 게 뭐냐면 자, 맥스 풀링을 거치게 되면 우리는 1024 디멘전의 피처 벡터를 가지는데 이게 뭐냐면 1024개의 각 밸류 하나하나의 밸류는 뭐냐면 n 포인트 중에서 딱 하나만 그 밸류에 기여하잖아요. 실제로 피처 벡터마다 다 n개의 밸류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딱 하나만 선택된 겁니다. 나머지 n-1개는 사실 있으나 마나한 포인트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다 포인트를 찍어서 나온 것을 인풋으로 넣은 다음에 얻은 결과물과 이 중에 몇 개쯤 빠진 상태에서 얻은 결과물이 그렇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크리티컬한 포인트들만 잘 우리가 보존하고 있다면 1024개의 주요한 맥스 값들만 잘 보존하고 있다면
이 수많은 포인트들 중에서 몇 개쯤 없어진다고 해서 결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번 추출을 해본 거예요. 이 1024개의 밸류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포인트들만 모아서 한번 찍어봤는데 네, 이렇게 나왔네.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들이 실제 맥스 풀링에서 맥스 값으로 살아남은 애들이에요. 근데 딱 보니까 좀 이해가 되지 않나요? 뭔가 이 구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자리에 있는 친구들이 다 살아남았고 중간에 있는 애들은 사실 없어졌어요. 많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아남은 걸 관찰하게 되었다. 사실상 크리티컬한 포인트들이 뭘로 판명났냐면 3D 쉐입의 스켈레톤을 이루는 친구들로 판명되었다. 그래서 만약에 포인트 클라우드가 이 크리티컬 포인트들만 킵하고 있다면 클래시피케이션 리절트는 항상 똑같을 거다. 나머지 점들이 뭐 바뀌고 없어지고 좀 더 있고 그런 거 하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이밸류에이션을 해봤습니다. 뭐 좋다고 나왔겠죠, 당연히. 그런데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포인트넷 자체가 뭐 엄청나게 뛰어난 성능을 보이진 않아요. 여기서 보시면 이쪽 동네들은 지금 인풋의 형태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 제일 위에 있는 건 메쉬 상태의 3D를 분석했네요. 메쉬 데이터. 그다음에 세 개는 볼루메트릭 3D 그리드로 분석을 했고 이 뒤는 멀티뷰 2D 이미지를 바탕으로 분석을 했고 여기는 포인트 클라우드입니다. 그럼 이 저자들이 당장 주장할 수 있는 건 자, 여기에 있는 애들은 애큐러시가 좋고 나쁘고 간에 일단 데이터를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나가리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포인트 넷의 역할은 이 위에 있는 친구들하고 어느 정도 비슷한 성능만 내줘도 이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수집하기가 편하니까 포인트 넷을 쓰면. 그런데 보시면은 애큐러시가 이제 89.2%가 됐는데 이게 기껏 해봐야 소타랑 비슷한 수준이란 말이에요. 애큐러시가 더 높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페이퍼는 억셉 될 수밖에 없었겠죠. 이 데이터 형태가 포인트 클라우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임팩트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 90.1의 비등한 성적을 내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제 내추럴한 포인트 클라우드가 처리돼도 어느 정도 괜찮은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을 나타낸다. 그 자체가 컨트리뷰션인 겁니다. 여기서. 그리고 이제 타임이랑 메모리 컴플렉시티를 보면은 자 엄청 적어졌죠. 자, 이 멀티뷰 CNN이거든요. 이게 2D 이미지 바탕으로 CNN 한 건데 파라미터가 무진장 많아요. 2D 이미지 자체가 엄청 많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연산량도 엄청나게 많고 볼루메트릭도 비슷한 레졸루션을 하려면 3D 필터예요. 3D 필터, 4D 필터죠. 그래서 무지하게 많아집니다. 연산량도 많아지고 그런데 포인트는 스팔스하잖아요. 스팔스. 그리고 스팔스한 포인트를 각각 MLP를 통과시키는데 네트워크 구조도 무지하게 간단해. MLP 하나씩 통과시키고 그다음 마지막에 또 하나 통과시키고 그래서 이제 파라미터 개수가 무진장 줄어들고 가벼워서 연산 속도도 빠르다. 이게 또 두 번째 장점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거를 분명히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 크리티컬 포인트 말고 나머지 애들 좀 포인트가 없어져도 딱히 성능에 상관없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을 텐데 크리티컬 포인트가 뭔지 모르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샘플링을 일단 해봐야겠죠. 그래서 랜덤 샘플링을 한번 해본 겁니다. 랜덤 샘플링을 하면 이제 운 나쁘게 1024분의 1의 확률로 맥스 값을 가진 애들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샘플링을 많이 하다 보면 미싱 레이쇼가 지금 1이면 이제 하나도 안 쓰겠다는 건데 여기까지 가면 성능이 당연히 안 좋아지겠지만 지금 보면 반만 샘플링 하는데도 성능이 거의 비등비등해요. 그죠? 랜덤으로. 그래서 랜덤으로 버려도 그렇게 큰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그 와중에 샘플링을 한번 개선을 해봤습니다. farthest point sampling 아니면 farthest point sampling으로 부르는 건데 뭐냐면
현재까지 샘플링된 포인트들과 가장 거리가 먼 친구들을 하나씩 뽑아주는 샘플링 기법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멀리 있는 친구들을 뽑으면 자연스럽게 그 스켈레톤, 가장자리에 있는 애들이 뽑힐 확률이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파란 선이 좀 더 괜찮다라는 것까지 이제 보여주고 논문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3D계의 혁신입니다. 3D계의 혁신. 포인트 클라우드가 바로 딥뉴럴 네트워크를 통과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때부터. 근데 당연히 단점이 있었겠죠. 첫 먹이니만큼. 뭐냐면 애큐러시가 기존 거랑 비슷하긴 하지만 더 분명히 진보할 여지가 있어요. 어떤 부분을 이 사람들이 빼먹었냐면 이런 거죠. 그럼 3D CNN이라고 하면 우리 보통 이런 거 하잖아요. 딥뉴럴 네트워크 레이어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초반 레이어들은 약간 로우 레벨 피처를 뽑는 역할을 하고 레이어가 가면 갈수록 이제 피처가 점점 하이 레벨이 돼가지고 막판에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딱 이제 영향을 주는 건데 CNN이 딱 그런 방식이란 말이에요. 레이어를 거치면 거칠수록 점점점 이제 이미지들이 쫄아들면서 하이 레벨 피처로 바뀌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이라키컬한 멀티 레벨의 앱스트랙션을 거치고 하이라키컬한 피처 러닝을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레벨별로 계속 하나 차근차근씩. 근데 이제 포인트넷은 뭐냐면 한 번에 끝내버려요. 한 번에.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맛이 없고 MLP를 각각 통과시켜서 포인트별로 다 늘여놓은 다음에 이걸 한 방에 맥스로 합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급격한 변화죠. 원 포인트가 갑자기 올 포인트가 원 포인트로 바뀌어버리는 상황이 들어가면서 뭔가 포인트를 조금씩 줄여나가다 보다 보면 컨텍스트들이 보존될 수 있어요. 중간중간에. 그 정보를 사용해서 좀 더 하이 레벨 피처를 뽑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없어진 거예요. 컨텍스트 정보를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컴플렉스한 씬을 어떻게 좀 잘 분석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재빨리 다음 논문을 냈습니다. 뭐 일부러 포인트넷을 구리게 하고 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바로 포인트넷 플러스를 냈는데 이거는 정식 논문으로 억셉되진 않고 아카이브에 나왔습니다. 같은 연도에 냈네요. 보니까. 자, 포인트넷을 개선한 건데 하이라키컬한 피처 러닝을 넣는 방식으로 개선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포인트넷을 마치 CNN에 있는 컨블레이어 하나처럼 쓰는 거예요. 포인트넷 하나가 전체 네트워크가 아니라 그거를 그냥 하나의 레이어처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세 가지를 반복하는데 자 처음에 일단 포인트들이 막 여기저기 표시되어 있는데 그 중에 앵커가 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샘플링하는 레이어가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앵커들을 바탕으로 주변의 네이버들을 바탕으로 막 볼을 그립니다. 3D 구를 그려요. 그래서 네이버들을 바탕으로 그룹핑하는 레이어가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포인트넷 레이어가 들어가는데 포인트넷 레이어가 뭘 하냐면 전체 포인트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룹별로 처리합니다. 그룹별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모든 포인트가 한 번에 합쳐져서 하나의 피처가 됐는데 이제 그룹별로 하나의 피처가 나와요. 그러면은 원래 10,000개의 포인트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룹을 해보니까 그룹이 1,000개가 나왔다. 그럼 이번 단계에서는 포인트넷을 거친 결과 1,000개의 피처가 나오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1,000개에서 뭐 그룹핑을 또 했더니 뭐 10개의 그룹이 나왔다. 그럼 이번에 10개의 그룹에 대해서 피처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했더니 이번엔 1개의 그룹이 나왔다. 그럼 1개의 피처가 나와서 최종적으로 결과물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올 포인트에서 한 번에 하나로 주는 게 아니라 점점 10,000개, 1,000개, 10개, 1개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줄 수가 있어요. 샘플링과 그룹핑이 추가되는 바람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스코어는 FC 레이어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한다. 이건 포인트넷하고 똑같죠. 그래서 인풋은 n개의 포인트인데 뭐 d 디멘전이 있고 뭐 c가 이제 포인트의 피처라고 합시다. c 디멘전에 포인트 피처가 있고 d는 3차원이겠죠 아마.
그래서 이런 디멘전의 매트릭스가 있다고 치고 처음에는 자 처음에 샘플링 레이어를 거치면 어떻게 하냐면 n 개의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거보다 작은 n 다시 포인트를 추출하는데 이분들이 지난 논문에서 이미 학습한 바대로 뽑을 거면 farthest point 샘플링으로 뽑는다 라는 거죠. 서로 가장 멀리 있는 친구들을 뽑고 그 포인트들을 기준으로 그룹을 형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farthest point 샘플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i번째 포인트를 뽑을 때 이 i번째 포인트가 어떤 포인트냐면 x1과 이미 샘플링된 x1부터 xi-1까지 i-1개의 포인트와 가장 멀리 있는 포인트를 고르는 겁니다. 아, 네. 김국기 학생 C는 자, 지금 이 포인트에 정보가 하나의 포인트마다 정보가 위치 정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실제 피처 정보가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칼라 정보라든지 뭐 그런 정보들이 있겠죠. 근데 위치 정보는 여기에 D 디멘전으로 나타내는 거고 3D 디멘전이죠. 그다음에 C는 그 피처들 이 지금 C 디멘전이라고 일단 표시를 한 거예요. 이게 뭐 원 디멘전일지 투 디멘전일지 그거는 모르는 거고 센서 종류에 따라서. 그래서 D랑 C를 굳이 그냥 구분을 해봤습니다. C 디멘전의 피처입니다. 네. 그래서 FPS를 통해서 end포인트로부터 방금 여기 빨간 점들을 뽑게 된 거예요. 가장 멀리 있는 친구들 이렇게 여기 있는 친구들이 앵커 포인트로 뽑혔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그룹핑 해야 되죠. 그룹핑 해야 되면 그룹 개수가 몇 개죠? n 다시개의 그룹 개수가 나오겠네요. 그죠? n 다시개의 그룹 개수가 나올 거고 그룹 할 때마다 이제 그 그룹에 포함된 포인트가 몇 개냐? K개입니다. 그러니까 앵커 포인트를 중심으로 K개의 포인트를 샘플링 하는 거죠. 그래서 그룹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룹하는 방식에 지금 두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일단 하나는 앵커 포인트를 중심으로 3D의 구를 하나 그립니다. 구를 하나 그리는데 그때 어떤 뭐 반지름은 우리가 정해줘야겠죠. 이건 하이퍼 파라미터로 정해진 상태로 구를 그리고 그다음에 그 볼 내에서 그냥 랜덤하게 K개를 고르면 돼요. 다 고를 필요 없고 K개 고르면 됩니다. 또 하나는 KNN 메소드라고 해서 또 거리를 앵커 포인트로부터 다 계산해가지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네이버 K개를 고르는 방식도 있겠죠. 볼커리 메소드, KNN 메소드 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을 그린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그룹핑까지 다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N-개의 그룹이 있고 N-의 그룹 각각에 대해서 포인트넷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죠? N-개의 그룹 각각에 대해서 K개의 포인트가 있는데 이 K개의 포인트는 하나로 없어지겠네요. 맥스 풀링 거쳐갖고 다 없어지겠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포인트넷을 거쳐서 남은 피처가 이렇게 됩니다. N-개의 그룹에 대해서 D 플러스 이제 C 다시 MLP를 거쳤으니까 좀 더 바뀌겠죠. C 다시라는 이제 피처가 생겨서 이런 형태의 매트릭스로 바뀔 거다. 근데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하다가 최종적으로 하나로 줄 때까지 반복하면 되겠죠. 그래서 한 번 하는 순간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앵커 포인트를 중심으로 이렇게 피처들이 형성되는 식으로 포인트들이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돌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하게 생각해 볼 점은 그룹핑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그리드를 형성하는 거랑 약간 비슷하잖아요. 이제 구를 그리든 뭐 정육면체를 그리든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어요. 포인트 클라우드가 irregular하다고 했었잖아요. 아까. 그래서 어떤 부분은 포인트가 무지하게 많고 어떤 부분은 포인트가 적다. 그러면은 좀 불공평하게 샘플링 될 수가 있잖아요. 어떤 부분은 되게 밀집해 있어요. 되게 중요한 리전이란 뜻이죠. 밀집해 있는데 볼을 하나 그리고 포인트를 고작 K개만 뽑겠다니 예를 들면 거기에 포인트가 막
1000개가 어느 부분에 몰려 있는데 볼을 그려놓고 10개만 뽑겠다. 그러면은 너무 정보를 많이 버리잖아요. 또 다른 방면에서 볼을 그렸는데 너무 점이 없어요. 점이 한 두세 개밖에 없어요. 그럼 사실 볼을 좀 더 크게 그렸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죠. 그래서 어떤 부분은 너무 스팔스하고 어떤 부분은 너무 덴스하고 그래서 일단 덴스한 부분보다 스팔스한 부분이 볼을 그렸는데 너무 액큐레이트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 멀티 스케일이라는 걸 합니다. 멀티 스케일.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여기에서 앵커가 나온 건데 앵커 포인트 하나마다 볼을 여러 개 그리는 거예요. 볼을 여러 개를 그리는 거예요. 작은 볼, 중간 볼, 큰 볼을 그려가지고 여기 보면 그럼 공을 세 개를 그렸네요. 그죠? 공을 세 개를 그리고 각각마다 이제 결과를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작은 공에서 나온 결과는 여기에다가 그다음에 중간 공은 여기에다가 제일 큰 공은 여기에다 해서 예전에는 그룹 하나, 앵커 포인트 하나당 피처가 예를 들면 뭐 10개 나왔다. 그럼 이제는 앵커 포인트 하나에 공이 3개가 됐으니까 피처가 30개가 나오겠죠? 10개, 10개, 10개씩 그냥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컨캣을 해가지고 나타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냥 좀 더 복잡해진 겁니다. 여러 개의 볼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또 하나의 공식은 멀티 레졸루션 그룹핑 방식인데 한 번 했어요. 한 번 했는데 한 번 볼을 그려서 봤더니 포인트가 너무 적어. 여기서 볼을 그렸는데 포인트가 너무 적어요. 그러면은 레이어 하나 더 밑으로 내려가서 얘가 사실은 이 아랫 레이어에 있는 볼에 함축된 피처잖아요. 근데 이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 밑으로 한 단계 더 내려가서 여기에 있는 포인트들을 그대로 또 가져옵니다. 그게 이제 멀티 레졸루션입니다. 볼을 그려놨는데 포인트가 너무 적다? 그럼 그거보다 한 단계 더 과거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포인트를 끄집어내온다. 그 다음에 컨캣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결과물은 지금 포인트가 별로 없는 3개짜리 포인트에서 나온 결과를 왼쪽에다 붙인 거고 너무 결과가 없다 보니까 이 오른쪽에는 한 단계 더 아래로 내려간 쪽에서 또 피처를 뽑아갖고 붙였어요. 이렇게 돌아갑니다. 결과가 좋겠죠. 포인트넷보다 특별히 뭐가 좋냐면 accuracy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포인트넷을 개발할 때랑 포커스가 다릅니다. 포인트넷은 데이터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서도 시뮬러한 accuracy를 내면 충분히 괜찮은 논문이 되는 거고 지금 여기서는 포인트넷의 단점을 해결하려고 hierarchical feature learning을 도입한 거기 때문에 accuracy가 좋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말이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 91.9로 더 좋아졌네. 포인트넷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는 서볼륨, 뭐 MV, CNN 등등 인풋 타입 다른 거에 비해서도 더 좋아졌습니다. 그럼 이제 포인트넷이 압살을 한 거죠. 포인트넷이 다른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다른 게 쓰일 이유가 없어졌어요. 이 시점부터는. 그러니까 그냥 포인트 클라우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MSG, MRG, 뭐 멀티 스케일 그룹핑, 멀티 레졸루션 그룹핑이 이제 포인트 덴시티 베리에이션에 비해서 이제 로버스트하다라는 거를 여기서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포인트 개수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포인트 개수가 점점 줄어드는데 포인트넷을 그냥 썼을 때는 확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포인트넷에다가 인풋 드랍아웃 이거는 랜덤 인풋 드랍아웃 이건 정확하게 제가 뭔지 모르겠네요. 그 hours에서 비교를 해볼까요? hours에서 지금 멀티 레졸루션 그룹핑 아니라 그냥 싱글 스케일 그룹핑 하면은 이렇게 확 떨어져요. 안 좋다는 거거든요. 확 떨어지는데 MSG, MRG를 썼을 때가 이제 빨간색, 파란색이 나오는데 네, 상당히 괜찮게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DP가 정확하게 제가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노란색
DP를 똑같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싱글 스테이지 그룹핑이면 이렇게 중간에 더 떨어진다라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드랍아웃을 트레이닝 할 때 드랍아웃을 한다는 얘기였군요. 이걸 먼저 읽을 걸. 네. 트레이닝 할 때 드랍아웃을 하는 게 좀 더 네, 포인트가 드랍핑하는 것에 대해서 강인하다고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서머리. 네, 포인트 클라우드는 아주 매력적인 레프레젠테이션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내추럴하고 센서를 한번 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작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하도 2D 기반으로 CNN들이 많이 개발되다 보니까 모델 개발하는 사람들이 좀 싫었을 거예요. 포인트 클라우드 다 바로 처리하기 싫다. 저 데이터를 조작하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다가 네, 이제 진짜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이 오더가 없는 포인트를 처리하면서도 같은 결과물을 내보내야 되는 게 챌린지였고 그게 의외로 간단하게 풀렸다. 맥스 풀링을 했더니 풀렸다. 포인트별로 MLP를 통과한 다음에 맥스 풀링을 해서 다시 글로벌 피처를 뽑았더니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부족했던 하이라키컬 피처 러닝을 해결하기 위해서 CNN처럼 그래주얼하게 감소시키는 포인트 플러스를 개발했고 이거는 샘플링과 그룹핑이 추가된 방식이었다라는 거고 여기에서 또 irregular한 포인트 덴시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멀티 스케일 그룹핑, 멀티 레졸루션 그룹핑 같은 거를 썼더니 성능이 좋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샘플링 방식은 farthest 포인트 샘플링을 하면 좋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스켈레톤 위주로 포인트들이 뽑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클래시피케이션 여기서 끝났네요. 아직 우리에겐 20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시피케이션을 바탕으로 이젠 박스까지 그려봅시다. 박스까지 그려봅시다. 이거는 이제 넘어가면 되고 리뷰는 방금 했고 자 이제 3D 오브젝트를 디텍션을 할 겁니다. 3D 박스를 그려야겠죠. 그러니까 메인 퀘스천은 이거죠. 어떻게 효율적으로 3D 위전을 프로포즈 할 것인가. 이제 2D 박스가 아니라 3D 박스입니다. 3D 박스. 초창기 웍 중에 하나로 프로스툼 포인트 넷이 있습니다. 프로스툼이 뭐냐면 원기둥이거든요. 원기둥을 세우는 건데 어디에나 어떤 식으로 했는지 볼게요. 일단 3D에서도 뭐 비슷하게 2D처럼 초기 웍부터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말이죠. RCNN 전에는 슬라이딩 윈도우가 있었는데 슬라이딩 윈도우를 쓰거나 아니면은 뭐 페스터 RCN에 나왔듯이 뭐 리전 프로포절 네트워크 같은 걸 따로 트레이닝 시켜놓는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너무 복잡해요. 왜냐하면 지금 큐비컬 3D 디멘전이기 때문에 얘네들 네트워크나 슬라이딩 윈도우의 복잡도가 네, 레졸루션에 비해서 네, 큐비컬리 증가합니다. 큐비컬리. 그래서 너무 컴플렉스해서 좀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다. 간단하게 해야겠다. 이게 또 챌린지네요. 자, 그럼 이제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자, 2D 이미지가 되게 괜찮아요. 왜냐하면 픽셀별로 다 쪼개져 있고 픽셀별로 다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덴스한 레졸루션을 가진 이미지입니다. 포인트 클라우드보다 훨씬.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3D 그리드로 된 볼루메트릭 3D 레프레젠테이션을 지금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포인트 클라우드를 따지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3D로 가면서 정보가 없어졌어요. 스팔스해졌어요. 되게 정보가. 근데 우리가 2D로 사진을 찍으면 그거는 2D 그리드이기 때문에 덴스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데이터 수집 방식에 따라서 뭐가 레졸루션이 크냐 적냐가 지금 결정된 거예요. 3D이기 때문에 적은 게 아니고요. 3D여도 볼루메트릭이면 상당히 덴스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물론 상상할 수도 없게 복잡해지겠지만 어쨌든 데이터 수집 방식이 포인트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스팔스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2D로 덴스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김에 그리고 2D 오브젝트 디텍터가 무진장 많이 발전을 해왔으니까 일단 얘네들을 재활용해보자로 시작한 거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3D로 뭔가 해보자 라는 어프로치입니다. 그래서 RGB 뎁스 카메라를 가지고 찍어서 이 데이터가 있으면 자 이런 식으로 2D 이미지도 나오고 동시에 뎁스 이미지도 나와요. 그럼 이 두 개를 혼합해서 잘 써보자는 거죠. 어차피 우리한테 2D 이미지가 있는데 이걸 안 쓸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안 쓸 이유가 없다. 얘를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이 프론트 뷰에 있는 2D 이미지를 가지고 박스를 그려요. 이렇게 그냥 CNN 뭘 갖고 그리든 간에 그려요. 그린 다음에 이 박스를 기반으로 해서 박스가 여기에 찍혔잖아요. 지금 2D 이미지 앞에서 찍은 게. 근데 그게 뎁스랑 혼합하면 이런 3D 정보가 나오는데 이 2D 박스를 바탕으로 원기둥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하여튼 뿔을 하나 세워요. 뿔을 하나 3D 디멘전으로 딱 세우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박스를 기점으로. 그리고 이 안에서 유의미하게 이 3D 박스를 찾아서 제대로 표시하면 되겠다. 이렇게 뿔만 제대로 찾아줘도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쓸데없는 포인트들이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범위가 확 좁아지니까 이 2D 오브젝트 디텍터의 결과물이 상당히 성능 면에서 많은 기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파이프라인을 거치게 됩니다. 3스테이지입니다. 3스테이지. 포인트 클라우드와 RGB 이미지를 동시에 활용한다. 첫 번째, 그 RGB 이미지를 바탕으로 박스를 그리고 박스를 그린 다음에 여기다 뿔을 세운다. 이게 지금 첫 번째 스테이지고요. 그 다음에 뿔의 안에 있는 이 점들을 바탕으로 유의미한 포인트들을 찍어내요. 유의미한 포인트. 예를 들면 지금 이 원뿔 안에 뒤에 배경 관련된 포인트도 있고 이 유의미한 박스 앞에서 막 가리는 포인트들도 있을 텐데 그런 거 다 잘라내고 진짜 내가 관심 있는 포인트만 이렇게 가려냅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을 바탕으로 박스를 그리는 게 최종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3단계 파이프라인을 거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뿔을 일단 프로포즈를 해야겠죠. 뿔을 프로포즈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생겼네요. 아까 저번에 있던 그림에서 제일 왼쪽만 지금 잘라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멀슨들 알아서 하시오 이런 거겠죠. 페스트럴 ICN을 쓰든 SSD를 쓰든 알아서 쓰시오. 근데 CNN 기반에서 설계가 돼 있을 테니 CNN이라고 썼고 그래서 그 결과물로 뭐가 됐든 박스가 그려졌을 겁니다. 일단. 그래서 이거는 이 사람들이 지금 컨트리뷰션 하는 곳이 아니고 있는 것 갖다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박스를 바탕으로 이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기둥을 세우고 나면 이제 이 부분이 그 기둥을 세우는 부분인데요. 기둥을 세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작업을 합니다. 노멀라이제이션 작업인데 뭐냐면 원래 3D 좌표계가 있었을 거예요. 3D 좌표계가 이렇게 있었는데 자, 기둥이 이렇게 세워졌다라고 칩시다. 기둥이 이렇게 세워졌으면 노멀라이제이션 하는데 뭐냐면 여기 있는 Z축 좌표를 이 기둥의 중심으로 오도록 살짝 수정을 해줍니다. 그래야 서로 포인트들이 시메트릭하게 양옆으로 분산될 거 아니에요? Z축을 기점으로. 그래야 좀 일정한 네트워크 트레이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중간점에다가 위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카메라 콜디네이트는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프로스트럼 콜디네이트는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기둥을 세울 때 좀 유용한 정보 하나를 더 넘겨요. 이 지금 박스 정보도 넘기는데 박스 말고 이 박스가 무슨 클래스냐라는 것도 벡터 정보를 넘깁니다. 왜냐하면 이게 고양이의 모양하고 자전거의 모양하고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원기둥 그 형태들이. 그래서 이 클래스 정보를 넘기는 게 네트워크 트레이닝 하는데 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넘깁니다.
같이. 그래서 박스 정보 플러스 네, 이게 고양이냐 사람이냐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넘기면 이제 이 부분이 네, 이 기둥은 여기서 이미 프로포즈가 됐는데 기둥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 나중에 박스 칠 때 필요하라고 여기다가 지금 넘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포인트 클라우드가 원래 되게 점이 많았는데 이제는 N 포인트만 남았어요. 이 기둥 안에 있는 포인트들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 C는 이제 피처들일 거고 그 N 곱하기 C 매트릭스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 단계 자, 이제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본격적으로 쓸 시점이에요. 근데 이거에 앞서서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쓰는 것의 장점 2D로만 박스를 그리는 것에 비해서 3D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박스를 그리는 것에 대한 장점이라 함은 이런 것이죠. 자, 2D로 찍었을 때는 내가 박스를 이런 식으로 쳤을 거예요. 사람을 찾고 싶은데 이렇게 쳤어요. 근데 얘를 확대해 보면 뭐냐면 자,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 한참 뒤에 있는 상점의 백그라운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실제로 3D의 점에서 보면 여기에 사람이 있으면 나머지 애들은 여기에 이렇게 모여 있을 거거든요. 상점에 관련된 점들은. 실제 3D상으로는 아주 다른 많이 떨어져 있는 점들인데 2D에서는 구분이 안 돼요. 바로 옆에 있는 점이란 말이죠. 그리고 앞에 자전거가 있잖아요. 그죠? 자전거는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 위치도 실제 달라서 3D 포인트 상에서 보면 자전거는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clearly separated 돼 있는데 2D에서는 구분이 돼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3D 정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체가 3D 도메인상에서 겹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제가 뭐 제 옆에 있는 사람하고 3D 도메인에서 겹친다는 건 우리가 뭐 샴쌍둥이가 되든 뭔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서로 이게 합쳐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2D니까 이렇게 겹치는 게 가능한 거지. 3D에서는 무조건 겹치는 게 불가능하단 말이죠. 양자역학 뭐 그 레벨로 가지 않는 이상. 그래서 점들이 이렇게 클리어하게 나눠져 있어서 박스 치기도 되게 간편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3D가 복잡해 보였지만 사실은 박스 치기는 더 간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D를 쓰는 게 좋다. 2D 이미지는 이 공간 정보가 없어서 이 바로 옆에 있는 포인트들하고 세퍼레이션 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D의 역할은 여기서 끝났어요. 2D는 기둥을 세워줘서 쓸데없는 포인트들을 날려준 걸로 많은 역할을 끝냈고 그 다음에 클래스가 뭔지 알려줌으로써 박스 칠 때 좀 도움이 되는 시멘틱스를 넘겼다. 거기에서 2D의 역할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3D가 일을 해야죠. 3D 역할을 써서 어떻게 하냐면 자, 이 프로스툼의 기둥 안에 있는 포인트들을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해야 돼요. 뭐냐면 오브젝트 오브 인터레스트 진짜 내가 뽑고자 하는 사람 포인트가 있고 그 다음에 얘를 가리고 있는 foreground occluder 그 다음에 뭐 뒷부분에 있는 background occluder 이런 것들을 다 빼내야겠죠. 다 제거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걸 빼내는 작업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그냥 지금부터는 포인트 클라우드로 뭘 어떻게 해요? 그럼 다 포인트넷이에요. 다 포인트넷. 어떻게 합니까? 포인트넷 씁니다. 어떻게 합니까? 포인트넷 씁니다. 다 포인트넷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브젝트 오브 인터레스트랑 나머지 배경 점들을 걸러냅니까? 포인트넷 플러스 플러스를 쓰세요. 근데 저희가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거는 클래시피케이션 버전이었는데 포인트넷 플러스 플러스의 세그멘테이션 버전도 있어요. 그래서 쫙 이렇게 포인트를 점점 그래주얼하게 하이라이트 피처 러닝으로 축소하다가 다시 이렇게 증가시키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그멘테이션 버전을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오브젝트 오브 인터레스트 프로버빌리티가 각 포인트마다 나와서 이렇게 n 곱하기 1디멘전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 probability를 뭐 threshold로 잘라서 어느 이상 높은 것들만 골라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아까 첫 번째에서 나온 게 n 곱하기 c 기둥 안에 있는 포인트들이랑 그 다음에 클래스 정보가 들어가서 얘네들을 바탕으로 포인트넷을 돌려가지고 거기다가 오브젝트 오브 인터레스트만 마스킹을 해갖고
넘기면 n개 중에서 m개만 선택돼서 나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포인트넷 플러스 플러스의 세그멘테이션 파트는 뭐냐면 이런 식이죠. 이 부분이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부분인데 계속 포인트가 줄어요. 줄고 줄는데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계속 줄다가 마지막에 뭐 풀리 커넥트 레이어 통과시키면 되는데 세그멘테이션 버전은 다시 늘리는 과정이 있어요. 늘리는 과정이 있는데 일단 뭐 이 부분은 원래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다운 샘플링해서 하이 레벨 피처를 뽑는 과정 점점 포인트 개수가 줄어들죠. 근데 이 부분 업샘플링 과정이 이제 추가됩니다. 업샘플링 과정은 특이한 게 자, 여기 이 다음 레이어가 전 레이어에 비해서 포인트가 많죠. 근데 그 각 포인트마다 어떻게 하냐면 자, 일단 스킵 커넥션으로 이 포인트에 대응되는 이 레이어에 대응되는 쪽에서 그대로 정보를 가져와요. 그대로 정보를 가져온 다음에 그렇게만 가져오면 쓸데가 없는데 이미 우리는 하이 레벨 피처를 잘 뽑아놨단 말이죠. 하이 레벨 피처를 스킵 커넥션으로 가져온 거에서 융합을 해가지고 이제 세그멘테이션 정보를 점점점 이제 하이 레벨 피처를 점점점 퍼뜨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점점 더 많은 포인트에다가 그런 식으로 이제 세그멘테이션이 되는 겁니다. 하이 레벨 피처까지 갔다가 계속 스킵 커넥션으로 가는 거에 합쳐가지고 최종적으로 정보를 뽑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 포인트 피처와 스킵 커넥션 두 개가 합쳐지면 세그멘테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m개의 포인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포인트를 뽑으면 다시 또 코디네이트를 어저스트를 합니다. 항상 내가 포인트를 뽑으면 그 포인트로 뭔가를 하기 전에 그 포인트의 중심점을 잡아서 포인트들이 다 값이 대칭을 이루도록 이제 좀 유도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둥의 코디네이트 여기였는데 이제 오브젝트 오브 인터러스트가 이렇게 빨간 점으로 구성이 되었으니까 이 빨간 점들의 중심 포인트로 다시 코디네이트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다시 포인트들이 0 근방으로 모이겠죠. 0 포인트 근방으로 모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직 박스를 그린 건 아니에요. 박스를 그린 건 아니어서 이제 진짜 박스를 그리려면 박스의 중점까지 찾아야 돼요. 박스의 중점. 지금은 포인트들의 무게중심이었는데 거기에서 3D 박스의 중점으로 또 시프트하는 과정이 마지막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3D 박스 에스티메이션 어떻게 합니까? 네, 또 포인트 넷습니다. 네, 포인트 넷 써요. 그래서 포인트 넷에 이제 좀 라이트웨이트 버전이 있어요. MLP 말고 리그레션 네트워크를 쓴 버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MLP 말고 리그레션을 갖고 한 것을 써가지고 마지막 m개의 포인트로부터 3개의 포인트를 3개의 포인트가 아니라 3개의 밸류를 나타냅니다. 이게 바로 중점이에요. 박스의 중점. 박스의 중점을 도출하는 t넷이라는 간략화된 포인트넷 버전을 가지고 오게 되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박스를 뽑았고 포인트를 가졌으니까 이제 다시 코디네이트를 바꿔야겠네요. 제로 포인트를 이쪽으로 다시 형성을 해서 포인트를 다 이 중점 중심으로 다 좌표를 바꿉니다. 그래서 지금 이 m개의 포인트를 바탕으로 t넷을 돌려서 센터가 나왔고 센터를 바탕으로 코디네이트를 다 바꿔가지고 이제 마지막 박스 그리는 네트워크에 들어가는데 뭘로 그립니까? 포인트넷으로 그립니다. 포인트넷으로 그립니다. 그래서 박스 마지막 m개에서부터 또 포인트넷 통과해서 FC 레이어 하면 박스 파라미터들 이제 쭉 나와가지고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저 지금 포인트넷이 여기저기에 다 쓰여요. 그냥 이것저것 포인트 클라우드를 직접 처리해야 될 만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마다 지금 포인트넷이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밸류에이션을 했더니 지금 2D 이미지 상으로는 박스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뭐 3D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잘 나뉘더라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mask from 2D 이미지, mask from 3D point cloud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 2D 이미지는 서로 떨어져 있는 점들이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3D를 바탕으로 마스킹을 하는 게 훨씬 더 성능이 좋습니다. 마스킹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브젝트 오브 인터레스트와 관련된 포인트들을 따로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2D를 바탕으로 마스킹을 하면 이렇게 나타나죠. 나름 뭐 잘 나타난 것 같잖아요. 이걸로 보면은. 근데 실제 3D로 포인트를 보면 이런 쓸데없는 포인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보다 훨씬 뒤에 있는 점들, 차보다 앞에 있는 점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레인지가 뭡니까? 여기서 봤을 때 9m에서 55m까지의 포인터들이 포함됐습니다. 박스를 그리면 아주 안 좋아질 것 같죠? 그런데 뎁스 이미지를 사용해 가지고 보니까 12m에서 16m까지 상당히 좁은 범위에서만 포인트가 그려지더라. 그래서 3D로 그리는 게 좋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액큐러시가 지금 포인트 내 3D에서 했을 때 훨씬 좋은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네요. 근데 여기서 이미지로 하니까 아주 미저러블하게 안 좋아지는 걸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리미테이션이 여전히 있습니다. 리미테이션이라 함은 3D 퍼포먼스 오브젝트 디텍션 퍼포먼스가 2D 오브젝트 디텍터의 퍼포먼스에 상당히 영향을 받겠죠. 예를 들면 2D 디텍터가 잘못해서 박스를 이상한 데 그렸어요. 그럼 3D 뭐 하나 마나 나가리 나는 거죠. 그죠? 백그라운드에다 박스를 쳤다. 그럼 그냥 뭐 날아가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아니 2D 이미지가 훨씬 더 덴스한 이미지를 가지고 덴스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2D 오브젝트 디텍터가 3D 오브젝트 디텍터보다 일단은 더 정확하니까 뭐 이 성능에 좌지우지 된다 한들 3D 입장에서 손해볼 건 없지 않나요? 뭐 이런 코멘트를 달 수 있거든요. 근데 이 2D 이미지에서 뭐가 잘못됐냐면 아까 말씀드린 거 그대로예요. 네. 2D 이미지에서는 서로 떨어져 있는 점들이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많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3D의 지오메트리를 많이 잃어버린다. 3D 지오메트리가 살아있으면 점들이 다 완전히 많이 떨어져 있어서 하나도 안 헷갈릴 수도 있었을 텐데 괜히 2D를 쓰는 바람에 헷갈린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D 이미지로 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많은 디테일한 3D 정보들이 이제 겹쳐갖고 없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뭐 3D 그 뎁스 정보가 또 없어질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다 우리가 멀티뷰 CNN 뭐 이런 거에서 포인트넷으로 왔을 때 이런 3D를 그대로 하면 어떠냐라는 그 모티베이션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의 이 간사한 사고방식을 보세요. 원래는 있는 걸 써서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하다가 한계에 부딪히면 이제 어쩔 수 없다 하고 다시 3D 정보를 그대로 사용해 가지고 디텍션을 하면 어떨까라는 퀘스천을 날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소개해 드릴 거는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그대로 사용해 가지고 2D 정보 막 이런 거 없이 그대로 사용해서 디텍션을 하는 네트워크고 그게 바로 보트넷인데 기본적인 아이디어만 소개해 드리고 오늘은 끝내고 다음 시간에 실습 전에 이거를 이제 소개를 다 끝낸 다음에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포인트 클라우드 아까 말씀드렸듯이 clearly separated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오브젝트 디텍션 할 때 쓰면 좋을 거예요. 좋을 건데 뭔가 이제 위험 요소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바로 안 했겠죠. 왜냐하면 자 2D 이미지에서는 바운딩 박스의 센터 포인트가 오브젝트 픽셀의 이제 센터 오브젝트 픽셀에 아주 가까워요. 근데 포인트 클라우드에서는 바운딩 박스의 센터 포인트가 오브젝트 포인트랑 상당히 다를 수 있다. 이게 뭔 소리냐면요. 여기 그림이 좀 있나 모르겠네. 자, 2D 이미지로 했을 때는 사람이면 사람하고 얼굴의 표면이 다 보이잖아요.
표면이 보여서 그 표면의 중심에다가 이렇게 포인트를 찍을 텐데 저라는 사람이 3D로 나오게 되면 3D 포인트들은 다 저의 표면에서 찍히는 거잖아요. 아무리 누가 저한테 뭐 라이다 센서를 쏜들 제 심장이 어디 있는지 포인트가 나오진 않을 거거든요. 다 제 피부에서 튀겨나가지. 그러니까 다 저 서피스에서 나온 포인트들이에요. 근데 그걸 바탕으로 이 내부에 있는 센터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부의 센터 포인트는 포인트로 안 나와요, 절대. 그냥 진짜 내부에 있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그게 이제 챌린지예요. 그래서 서피스의 분포에 있는 포인트들을 바탕으로 내부에 있는 센터 포인트를 예측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챌린지입니다. 2D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죠. 어차피 다 표면이었으니까. 그래서 네, 서피스를 바탕으로 센터 포인트를 만들어야 된다. 이제 그거를 어떻게 만들 거냐? 투표하겠다가 이제 큰 아이디어예요. 뭐냐면 DNN을 트레이닝 하는데 자, 서피스 포인트들을 내가 여기저기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여기에 있는 포인트들이 다 지금 이 뭔지 모르는 오브젝트와 관련 있는 서피스 포인트들이다. 그럼 각 포인트들이 투표를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여기가 중점일 것 같아. 아니야, 내가 생각하기에는 여기가 중점일 것 같아. 그래서 투표 결과들이 지금 다 이렇게 주황색 포인트들로 나타난 거예요. 그럼 이 투표 결과들을 종합해서 최종 결과물을 센터 포인트를 나타내자. 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vote넷입니다. 서피스 포인트들이 각각 투표를 한 결과물을 종합해서 센터 포인트를 도출하고 그걸 바탕으로 3D 박스를 그리자라는 아이디어입니다. ICCV에 나왔고 네, 실내의 물체 오브젝트 디텍션에 관련해서 좀 좋은 성능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알아보고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시면 되고 없으시면 네, 나가시면 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